안녕하세요.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파혼한 30대 여자입니다. 2년을 만난 예비 신랑 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휴게소에 들러 막 우동을 먹으려던 찰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당장 차 돌려. 그 새끼 버려두고 오든가 핑계대서 조용히 달고 집으로 돌아와.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은 아빠의 전화에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놓인 예비 신랑의 태블릿을 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엔 평생 땀 흘려 저를 키운 아빠를 조롱하고 재산을 뜯어내려던 추악한 사기극이 담겨 있었거든요. 번지르르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 소름 돋는 덫에서 어떻게 제 인생과 가족을 지켜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5이십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아버지는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직장은 저희 동네 구도심 시장통 어귀에 있는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거운 철문을 열고 사람 몸통만한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셨죠. 뽀얀 돼지뼈가 우러나는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냄새는 늘 아버지의 머리카락과 낡은 셔츠 기재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혹시나 제게서 국밥 냄새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향수를 뿌리기도 했지만 철이 들면서 저는 그 냄새가 우리 아빠의 땀방울이자 저를 키워낸 위대한 냄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식당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가게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영업을 끝내고 피곤하셨는지 주방 구석에 쌓아둔 밀가루 포대 위에 기대어 쪽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끓는 물에 수백 번 닿아 지문이 다 닳아버린 붉은 손, 관절이 굵어져 뭉툭해진 손가락을 배 위에 얹고 새우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식당 문턱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몸이 부서져라 번 돈이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 호강시켜드릴 거고 절대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 허투루 쓰지 않게 지켜드릴 거야.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입는 것, 드시는 것에는 지독하리 많지 돈을 안 쓰셨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시고 남들이 버리고 간 멀쩡한 의자를 주워다 가게에 놓고 쓰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30년을 시장통에서 버틴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시장골목 초입에 있는 낡은 4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습니다. 대단히 화려한 강남의 빌딩은 아니었지만 1층엔 저희 국밥집을 번듯하게 확장해서 열 수 있었고 위층에는 작은 학원과 미용실이 새 들어 있었으며 4층 한쪽에는 아버지가 지내시는 작은 살림집도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피와 땀의 결정체나 다름없는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등기 권리증을 품에 안고 오신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이제 소원이 없다. 우리 딸 시집갈 때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든든한 울타리 하나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다. 그렇게 든든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저는 평범하고 성실하게 중소기업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 아니 이제는 그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놈의 이름은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아주 젠틀하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차분한 말투, 제가 묻지 않아도 차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는 세심함까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그의 다정함에 쉽게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민우에게 우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신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했지만 민우는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한우물만 파서 장사하시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인데 나 국밥 진짜 좋아해 지훈아. 나중에 꼭 아버님 식당에 데려가줘. 그 말이 어찌나 고맙고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뒤 저는 정말로 민우를 아버지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민우를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지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아버님, 냄새부터가 예술인데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고기를 2배는 더 얹은 특국밥 2그릇을 쟁반에 내오셨습니다. 저는 민우가 맛있게 먹어주길 기대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 민우의 행동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테이블 옆 수저통에서 꺼낸 숟가락을 물티슈로 꾹꾹 눌러가며 3번이나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튄 국물 자국을 볼 때마다 미간을 아주 살짝, 정말 찰나의 순간 찡그렸다가 다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싶었지만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매서운 아버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아버지와 단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소주를 한 잔 나누는데 아버지가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지훈아, 그 청년 겉보기에 번지르하고 말버릇은 참 좋더라만 아빠는 영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 왜 아빠? 민우 씨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싹싹하고 좋잖아. 아버지는 소주를 단숨에 털어넣으시곤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웃고는 있는데 눈동자가 바빠. 여길 와서 나를 보고 내 국밥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게 평수나 훑어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더라. 그리고 숟가락 닦는 거 봤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속으론 더럽고 허름하다고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존경스럽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태연하게 하는 그 솜씨가 영 찜찜하다는 거다. 너 저놈 너무 깊이 믿지 마라.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참 사람이 그냥 좀 깔끔 떨 수도 있지. 대기업 다니면서 회사 생활 하다 보니 사회생활용 말투가 배어서 그런 거야. 너무 꼬아보지 마. 그렇게 저는 웃으며 아버지를 타박했습니다.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온 아버지가 딸을 뺏길까봐 질투하시는 거라 가볍게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만약 그때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그 서늘한 직감을 제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1년 뒤 결혼을 앞두고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서늘한 경고가 있었지만 저는 그 후로도 민우 씨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제 눈에 비친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저를 보러 달려오는 다정한 남자였고 제 생일이면 작은 꽃다발과 함께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건네는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민우 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먼저 통화를 해보라며 제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교양 있게 들렸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참 많이 들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참 곱다며 민우가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널 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네. 따뜻한 환대에 저는 잔뜩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훈훈하게 이어지던 대화 끝에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묘한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이 참 대단하시다. 혼자서 널 그렇게 반듯하게 키워내신 것도 모자라서 그 험한 시장통에서 번듯하게 4층짜리 상가 건물까지 올리셨다면서? 민우 말로는 1층 식당 말고 위층에는 세를 주셨다던데 연세도 있으신 아버님이 그 건물 월세 관리니 세금이니 혼자 다 챙기시려면 벅차지 않으시니? 그냥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를 걱정해주는 말이었을 텐데 순간 제 귀에는 월세와 건물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고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아, 네. 아버지가 워낙 꼼꼼하셔서 아직은 혼자서 다 관리하고 계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아버님 고생하시니까 나중에 우리 민우가 곁에서 든든하게 장인어른 일도 좀 돕고 그래야지. 아, 그리고 지훈아, 신혼집 전세금은 우리 쪽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몸만 편하게 오렴. 알겠지? 신혼집을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그 통큰 배려에 저는 방금 전 느꼈던 찰나의 찜찜함을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가 고생하신 걸 인정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건데 내가 또 아빠처럼 사람 말을 너무 꼬아들었구나.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자책하며 시어머니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찜찜함이 다시 고개를 든 건 그로부터 2주 뒤 민우 씨와 카페에 마주 앉아 결혼 예산을 짜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태블릿 PC에 신혼가전 리스트를 적어 내려가던 민우 씨가 갑자기 화면을 끄더니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엄마가 신혼집 전세금으로 3억 정도 해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요즘 전세에 살아봐야 집값 오르는 거 따라가지도 못하고 돈이 그대로 묶이는 거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 어쩔 수 없잖아. 당장 우리가 모은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도 없고 어머니가 지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지. 제가 빨대로 아이스 커피를 휘 저으며 대답하자 민우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지며 몸을 앞으로 쓱 숙였습니다. 아니, 내 말은 장인어른 꼬마 빌딩 말이야. 그거 명의가 전부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지. 내 친구 중에 세무서 일하는 놈이 있는데 요새는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꽉 쥐고 있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다더라. 특히 장인어른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자식한테 증여를 하거나 명의를 분산해놔야 안전하대. 저는 빨대를 젓던 손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빠 건물 세금 얘기는 왜? 아니, 장인어른 힘들게 모으신 재산인데 나라의 세금으로 다 뺏기면 아깝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 결혼할 때 아버님 건물 지분 일부를 우리 부부 공동 명의로 살짝 돌려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세금도 확 줄일 수 있고 아버님 건물 관리하시는 것도 내가 아들처럼 싹 맡아서 해드리면 아버님도 편하시고 일석이조 아니야? 민우 씨의 얼굴은 천진난만할 정도로 밝았고 말투는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최고의 재무상담사가 저와 아버지를 위해 완벽한 절세 플랜을 짜온 것 같은 태도였죠. 하지만 제 명치 끝에서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얹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민우 씨, 그 건물 우리 아빠 목숨이야. 아빠가 새벽 4시부터 끓는 솥단지 앞에서 30년 동안 손가락 관절 다 휘어가며 만든 핏덩이 같은 거라고. 나는 아빠 살아계실 때 그 건물명이 명자도 입에 올릴 생각 없어. 우리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는 전셋집에서 시작하자. 제가 평소와 달리 웃음기 하나 없이 정색을 하며 선을 긋자 민우 씨는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유, 알았어. 누가 장인어른 건물 뺐는데? 나는 그냥 장인어른 세금 걱정돼서 해본 소리야.
내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지훈아. 방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괜히 오해하시겠다. 그치? 그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로 재빨리 화제를 돌렸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검고 불길한 의심의 씨앗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1년 전 국밥집에서 하셨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여길 와서 나를 보고 네 국밥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게 평수나 훑어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더라. 하지만 저는 곧 다가올 상견례와 결혼 준비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휩쓸려 그 불길한 직감을 애써 모른 척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예비시댁 첫인사 당일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제 본가로 민우 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최고급 한우 세트와 백화점에서 산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현관 앞에 정성스레 포장해 두셨습니다. 아버님, 아침 일찍부터 죄송합니다. 짐이 아주 무겁네요. 제가 잘 싣겠습니다. 민우 씨가 싹싹하게 인사를 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민우 씨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먼 길 운전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내려가다 휴게소에서 지훈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기름도 넉넉히 넣어라. 기죽지 말고 잘 다녀오고. 아유,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봉투의 두께를 손끝으로 가늠해 본 민우 씨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훈아, 나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좀 잠깐 쓸게. 민우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물건들을 거실의 갈색 가죽 소파 위에 툭 내려놓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물건 중에는 평소 그가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유튜브를 틀어둘 때 쓰는 서브용 태블릿 PC가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현관 앞에 서 있던 아버지는 소파 위에 놓인 그 태블릿 PC와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번갈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1년 전 민우 씨의 손가락질을 쳐다보시던 바로 그 차갑고도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나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제가 다가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한번 꽉 쥐어주실 뿐 여전히 굳은 표정을 풀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민우 씨는 서둘러 양손에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자, 지훈아 가자. 늦겠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고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다잡고 있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가 화장실에 가며 소파 위에 툭 던져놓았던 그 태블릿 PC가 여전히 저희 집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수가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차는 점점 집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심을 빠져나와 탁 트인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차도 막히지 않았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맑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조수석에 앉은 제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우 씨의 태도가 출발할 때부터 영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여유로운 척을 하려 애썼지만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출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조수석 수납장과 자신의 재킷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곁눈질로 컵홀더 쪽에 놓인 자신의 메인 스마트폰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죠. 민우 씨, 뭐 찾아? 아까부터 계속 부스럭거리네. 지갑 두고 왔어? 제가 참다 못해 묻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핸들을 고쳐 잡았습니다. 아니, 내 서브용 태블릿 PC 못 봤어? 아까 장인어른 댁 거실에서 분명히 꺼내놓은 것 같은데 가방이 안 보이네. 아, 그거 아까 화장실 갈 때 소파 위에 툭 던져두고 가던데 그냥 두고 왔나 봐.
어차피 내비게이션은 차에 있는 거 쓰면 되고 유튜브는 휴대폰으로 보면 되잖아. 하루 이틀 안 쓴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안해해? 제 대답에 민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힐끗 보더니 이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미치겠네. 하필 화면 잠금도 안 해놨는데. 그 혼잣말이 제 귀에 아주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잠금을 안 해놨다고 저렇게 안절부절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주식 차트를 보거나 유튜브로 게임 방송을 틀어둘 때만 쓰던 기기였습니다. 그 안에 제가 봐서는 안 돼, 혹은 저희 아버지가 절대 보셔서는 안 돼, 무언가가 들어있기라도 한 걸까요?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그럴 몰아붙이지 않고 조용히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그의 옆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그는 틈만 나면 한 손으로 메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차량 스피커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민우 씨가 흠칫 놀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왜요? 우리 아들 출발했어? 옆에 지훈이 타고 있고? 스피커폰 너머로 예비 시어머니의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방금 톨게이트 지났어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목소리 들으니 좋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다. 참 민우야, 너 아까 내가 말한 그 패드 챙겼지? 거기 가족 단톡방 알림 계속 떠 있을 텐데 그거 안 끄면... 순간 민우 씨가 다급하게 스피커폰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고 블루투스 연결이 끊긴 그의 스마트폰 너머로 개미 기어가는 듯한 통화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아, 네 엄마 챙겼어요. 걱정 마시고 이따 봬요. 네. 그는 황급히 통화를 종료하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제 눈을 살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단톡방 알림을 왜 물어보셔? 패드는 왜 챙기라고 하신 거고? 아, 그게 우리 집안 친척들 다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거든. 거기서 하도 쓸데없는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엄마가 혹시라도 네가 보고 부담 가질까봐 알림 꺼두라고 하신 거야. 별거 아니야. 변명을 늘어놓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친척들 단톡방 알림을 끄라고 하셨다면서 왜 패드를 안 챙긴 것을 알자마자 그렇게 사색이 되었을까요? 어색한 공기를 무마하려는지 민우 씨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대화의 화제를 다른 곳으로 억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훈아, 아까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들었지? 솔직히 우리 집에서 3억짜리 전세금 빼주시는 거 그거 엄마 노후자금 반절 이상 털어서 주시는 거거든. 요즘 세상에 아들 장가간다고 그렇게 큰돈 캐척하시는 부모님 드물잖아. 알아. 나도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건조하게 대답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더 선을 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 장인어른 연세도 이제 적지 않으신데 혹시 그 시장통 건물 나중에 지훈이 너한테 상속해 주신다는 유언장 같은 거 써두셨냐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 명의로 돌려주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하고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휙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유언장? 우리 아빠 이제 고작 65이야. 하루 종일 불 앞에서 펄펄 끓는 국밥통 들었다 놨다 하실 만큼 아주 정정하신데 지금 나한테 유언장 얘기를 하는 거야?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예비 며느리 아빠한테 상속이 어떻고 유언장이 어떻고 물어보셨다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민우 씨는 핸들을 잡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른들끼리 높아심에 하시는 말씀이잖아. 아까 내가 말했지? 세금 폭탄 맞는다니까. 엄마도 우리 나중에 세금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넌지시 물어보신 거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야. 넌 왜 그렇게 매사를 꼬아서 들어? 사람이 방어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오히려 저를 방어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의 태도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카페에서 신혼집 이야기를 할 때 느꼈던 그 불길한 찜찜함이 수십 배로 커져 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예뻐하신다던 예비 시어머니,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저만 사랑한다던 이 남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와 결혼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평생을 바쳐 건물을 일궈낸 저희 아버지의 재산과 결혼을 하려는 걸까요? 차창 밖으로 휴게소 1km 앞이라는 표지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꽉 찐 두 주먹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 진정하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울 수도 없잖아.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자. 저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이하는지, 정말 날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인지. 잠시 후 차는 붐비는 휴게소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리자 코끝을 찌르는 호두과자 냄새와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우동 시켜올 테니까 저기 빈자리에 먼저 앉아있어. 그는 저를 서둘러 푸드코트 구석자리로 밀어넣고는 자기 메인 휴대폰을 양손에 꽉 쥔 채 키오스크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누군가와 다급하게 문자를 주고받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쟁반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2그릇을 올려서 가져왔습니다. 자, 먹자. 여기 우동이 그렇게 맛있대.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젓가락을 비비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도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우동가락을 집어 올리기 위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뒤집어 놓았던 제 휴대폰이 징징징 하며 식탁을 부서져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릴 정도였죠. 화면에 뜬 두 글자, 아빠. 평소라면 낮에 절대 전화를 하지 않으실 분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며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댄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 다급하고도 섬뜩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나무젓가락을 쪼개던 민우 씨도 의아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아버님이셔? 받아봐. 무슨 일 있으신가 보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빠, 나 방금 휴게소 도착해서 우동 먹으려던 참인데 무슨 일 있어? 혹시 몸 안 좋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 주방에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가스불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억눌린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응, 아빠 말해. 왜 그래 무섭게. 너 지금 당장 차 돌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를 돌리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밥 먹고 바로 시댁으로 출발할 건데. 묻지 말고 내 말 똑똑히 들어.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저는 하마터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저는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 당장 차 돌려서 집으로 와. 그 짐승만도 못한 새끼 거기 휴게소 바닥에 쓰레기 버리듯 버려두고 혼자 오든가 아니면 티내지 말고 조용히 핑계대서 달고 집으로 당장 돌아와. 알았어? 아버지의 입에서 짐승만도 못한 새끼라는 험한 말이 튀어나온 것은 30년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진짜.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알아.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빠 다쳤어? 제가 울먹이며 다그치자 아버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지씹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놈 아까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기계 말이다. 거기서 하도 자꾸 알림이 울려서 보니 잠금도 안 된 화면 위로 단톡방 문장이 그대로 떠있더라. 내가 지금 피가 거꾸로 솟고 손발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 내 돈 뜯어먹으려고 작당한 사람들이다. 내 눈으로 직접 그 더러운 글자들을 다 봤어. 일단 당장 달고 와.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기계, 알람, 돈 뜯어먹으려고 작당한 사람들. 아버지의 단어들이 파편처럼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민우 씨가 화장실에 가며 소파에 툭 던져두고 간 그 태블릿 PC. 그리고 차 안에서 그가 사색이 되어 찾던 모습. 예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단톡방 알림을 끄라고 지시했던 통화 내용.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굉음을 내며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민우 씨의 멱살을 틀어지고 니놈 정체가 뭐냐고 그 태블릿 안에 도대체 뭘 숨겨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꽉 담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는 집에서 100km나 떨어진 고속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뺨을 때리고 악을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아버지 손에 들어간 이상 저는 이 인간을 도망치지 못하게 제 발로 집까지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아무 일도 없는 척 울상이 된 얼굴로 민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 씨 어떡해. 우리 아빠가 주방에서 미끄러지셨대.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식당 직원이 119 태워서 응급실로 모시고 가고 있대. 제 말에 민우 씨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쓰러지셨다고? 아니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인사하셨잖아. 몰라 피를 많이 흘리신다는데 나 어떡해? 나 빨리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장 차 돌리자 제발. 제가 소매를 붙잡고 매달리자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 그래 가봐야지. 가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거 참 난감하게 됐네. 하필 오늘 이러시냐. 자신의 예비장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데 핏줄보다 집안 체면과 일정이 어그러진 것을 먼저 계산하는 그 이기적인 민낯. 저는 속으로 솟구치는 구역질을 참으며 짐짓 더 다급하게 그를 재촉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싹싹 빌게. 일단 우리 아빠 생명이 위급하다잖아. 제발 차부터 돌려, 응? 제 닥달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신경질적으로 지갑을 챙겨 일어나며 툴툴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다시 서울 방향으로 거칠게 차를 돌린 민우 씨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알았어. 어느 병원인데 내비 찍게. 아, 잠깐만. 방금 식당 이모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아침에 짐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갑이랑 신분증을 전부 댁에 두고 출근하셨대. 응급실 가서 검사받고 입원 수속하려면 신분증이랑 카드 있어야 하잖아. 우리 집부터 먼저 가자. 가서 아빠 지갑만 빨리 챙겨서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 아, 진짜 산 넘어 산이네. 알았어. 일단 장인어른 댁으로 간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라디오 음악은 꺼져 있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마찰하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핸들을 쥔 민우 씨는 과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마다 엑셀을 거칠게 밟으며 씩씩거렸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민우 씨가 짜증 섞인 한숨을 푹 쉬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블루투스에 연결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우리 지금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 뭐? 서울? 너 미쳤니? 큰아버지랑 고모들 다 식당에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 그 기집애는 옆에 없어?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오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교양있고 부드럽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앙칼진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목소리였죠. 기집애라는 단어에 제 몸이 굳어졌지만 민우 씨는 힐끗 제 눈치를 보더니 황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아, 엄마, 지훈이 옆에 있어요. 장인어른이 식당에서 크게 다치셔서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 실려가셨다는데 어떻게 그냥 가. 일단 내가 모셔다 드리고 상황 봐서 나라도 다시 내려갈 테니까 어른들한테는 급한 사고가 생겼다고 좀 잘 둘러대줘. 아유, 진짜 노인네가 칠칠 맞게. 하필 이 중요한 날에 자빠지고 난리야. 재수없게. 알았어. 일단 가보고 그 패드 알림은 안 울리게 꺼놨지? 지은이 절대 못 보게 해라.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끊어. 민우 씨는 당황한 듯 다급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끔찍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노인네, 재수없게, 절대 못 보게 해라 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꽉 쥔 주먹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칠칠 맞고 재수없는 노인네 돈은 왜 탐내셨을까? 도대체 내 아빠의 인생을, 우리 아빠의 피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첫 인사날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런 막말이 튀어나올까?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던 그가 멋쩍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어른들 모셔놓고 너무 놀라셔서 헛말이 나오셨나 봐. 맘에 담아두지 마.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 마.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유리에 비친 그의 가증스러운 옆모습을 응시하며 아주 낮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민우 씨. 나 아주 괜찮아. 아빠도 괜찮으실 거고 우리 아빠 내가 아니까. 이윽고 차가 익숙한 시장통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집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우 씨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던 예비 장인이 머리에 상처 하나 없이 너무나도 서늘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다 다치셨다고 지훈이가 분명히 응급실에 가셨다고 했는데? 민우 씨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저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차갑게 그를 응시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민우 씨 쪽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다쳤지? 다치고 말고 내 평생 불길 앞에서 맨손으로 뚝배기 나르며 대인 상처보다 오늘 이 빌어먹을 기계 쪼가리 안에서 본 글자 몇 개에 내 심장이 더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쳤다.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아버지의 낮고 묵직한 호통에 민우 씨의 어깨가 움찔하고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화면이 켜져 있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우 씨 가족 단톡방에 알림 미리 보기들이 줄줄이 떠 있었고 제가 알림창을 누르자 단톡방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화면 잠금도 설정해두지 않은 그 기계에는 방금 전 차 안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보낸 메시지부터 어제 저녁 그들이 나눈 대화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스크롤을 위로 올리며 읽어내려간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민우야, 지훈이 그 기집애 구워 삶아서 건물 공동명의 얘기는 잘해둔 거지? 네 코인빚 1억 넘는 거 이번 결혼 아니면 막을 길 없다. 어떻게든 혼인신고부터 하고 명의 돌려받아. 민우, 장인어른이 눈치가 좀 빨라야죠. 시장통 노인네가 쓸데없이 고집만 세가지고 어제 슬쩍 떠봤는데 지훈이가 선 딱 긋더라고요. 엄마, 촌스러운 국밥집 노인네 돈 빼먹기 얼마나 쉬운데 그걸 못해. 정 안 되면 임신부터 시켜. 배부르면 지가 어쩔 거야.
아쉬운 소리 하면서 건물이고 통장이고 다 내놓겠지. 노인네 꼴딱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어야 한다. 이모, 그래 민호야. 어차피 식당 일 험해서 오래 못 사실 텐데 네가 아들 노릇 싹싹하게 하면서 도장부터 받아내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와 태블릿을 쥐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를 딸처럼 아끼신다던 상냥한 시어머니, 평생 한우물만 판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며 웃던 다정한 남자친구,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피땀 묻은 돈으로 자신의 도박빚을 갚고 임신이라는 비열한 수단까지 입에 올리며 저희 가족을 농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 씨! 제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촌스러운 국밥집 노인네? 임신부터 시켜서 건물을 빼서? 당신 진짜 사람 맞아? 껍데기만 대기업 다니는 번지르르한 양복 입고 속은 시궁창보다 더러운 사기꾼 쓰레기였어? 제가 태블릿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다 간신히 참아내며 소리치자 민우 씨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굽히다시피 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요새 나 빚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셔서 가족들끼리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신 거야. 나 진짜 너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지. 장인어른 재산 노린 거 절대 아니야. 아버님 진짜 오해십니다. 그는 두 손을 싹싹 들며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 차 안에서 쓰러진 예비장인을 귀찮은 짐짝 취급하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 발버둥 치는 비겁한 겁쟁이의 낯장만 남아있었습니다. 오해? 사랑? 저는 헛웃음을 치며 민우 씨의 제끼깃을 털어내듯 밀쳐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놈이 지갑 하나 안 열고 우리 아빠 돈으로 빚갚을 궁리나 해? 내 아빠 모욕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저는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아침에 아버지가 정성껏 포장해 두셨던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민우 씨가 들고 왔던 가방을 거칠게 현관문 밖으로 휙휙 던져버렸습니다. 우당탕 소리를 내며 나뒹구는 짐짝들을 보며 민우 씨는 어쩔 줄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해? 당장 네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 제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서늘하게 턱짓을 하자 민우 씨는 제 팔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아 이러지 마.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어른들 다 모여서 기다리시는데 우리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내가 잘할게. 내가 평생 장인어른 모시고 살게. 응? 그 순간 묵묵히 서 계시던 아버지가 성큼 다가와 민우 씨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험한 시장통에서 버텨낸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단단하고 압도적인 기백으로 민우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딸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시간부로 이 혼사는 끝났다. 네 놈이 내 돈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홍인빈자 사기치려 한 거 저 기계 안에 증거로 다 남겨뒀으니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꺼져. 한 번만 더 내 딸 주변에 얼쩡거리거나 수작 부리면 그땐 경찰서가 아니라 시장통 한복판에서 니는 부모까지 싹 다 발가벗겨서 망신을 줄 테니까 당장 썩 꺼져라. 아버지의 매서운 호통과 살기에 눌린 민우 씨는 더 이상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현관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흩어진 한우 세트 상자와 과일들을 짐승처럼 주워 담아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그 꼴을 보며 저는 마침내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닫힌 현관문 앞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흙탕 속에 하마터면 두 발을 다 담글 뻔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도 기어이 저를 지켜내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제 곁으로 다가와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가만히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똥 밟은 신발은 벗어버리면 그만인 거다. 넌 아무 잘못 없어.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인간과 철저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해 보상을 운운하며 문자를 보냈지만 더 연락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호하게 답장하자 쥐죽은 듯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그날 휴게소에서 울리는 아빠의 전화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만약 아빠가 태블릿을 못 보셨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일로 조건이나 거칠애보다 내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주말마다 아빠의 식당을 돕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빠를 볼 때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이 행복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건 절대 흠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맑은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